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국회의원 주최하는 양극화해소 금융교육으로부터 학교 금융교육 활성화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의 개식 사회를 맡은 홍성국 의원실 임현정 보좌관입니다. 반갑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토론회를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발제자, 토론자, 그리고 내 기빈 여러분께 주최 측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지하신 휴대전화는 진동 또는 무음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토론회는 국회 방송에서 녹화 중계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에 있는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국민의례는 신강항상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으로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참석하신 의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주최해 주신 홍성국 의원님 모셨습니다. 국회 정무위원장이신 경기 수원을 출신의 백혜련 의원님 모셨습니다. 경기 화성을의 이원욱 의원님 모셨습니다. 예, 이어서 오늘 토론회의 주제 발표를 맡아주신 발제자분과 패널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발제를 맡아주신 한진수 경인교육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이어서 토론자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재영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장님 모셨습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님 모셨습니다. 하주식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장님 모셨습니다. 조은희 교육부 교육과정지원팀 연구사님 모셨습니다. 예, 그럼 오늘 토론회를 주최해 주신 홍성국 의원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많은 의원님들이 오셔야 되는데 오늘 상임위가 굉장히 많이 잡혀 있고요. 또 공청회도 몇 건이 있어서 오시기로 하신 의원님들이 좀 부족합니다. 금융교육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한 3가지 사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전 세계 금융을 다 잡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우리는 이제 돌날이나 100일날 이렇게 금반지 이렇게 친척들이 선물하는데 이 양반들은 성인식이 될 때, 고등학교 졸업할 때 축의금을 주는데 그 금액이 유대인들이 돈이 많잖아요. 한 사람이 뭐 적게는 100만 원에서 사촌이다, 뭐 조카다, 그러면 한 1000만 원씩 줘갖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되면은 이 사람이 한 1억 정도의 돈을 갖게 된답니다. 그러면 그 돈을 부모가 자식한테 네가 한번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밥상머리에서 이제 자금을 어떻게 운용하는지 부모랑 아이랑 상의하면 그 동생도 초등학생 동생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야, 돈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런데 유대인들이 워낙 그 금융이 좋으니까 감각이 좋으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문화로 잡혀서 지금 세계 금융에 제가 보기에는 한 60% 이상은 다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고요. 그 돈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한국 경제에서도 혈맥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뭐냐면 제가 아시다시피 금융회사에서 리서치센터에서 강의나 뭐 세미나 이런 거 무진장 많이 했습니다. 10년 전에 모 장관이 경제 공부 좀 하겠다고 글로벌 금융위 때여서 제가 쫙 설명을 했어요. 거의 한 1시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잘 들어 알겠습니다. 그 다음 장관의 질문이 이 얘기였어요. 그래서 한국 경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주가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세계 경제만 얘기했거든요. 세계 경제 알면 한국 경제 95% 정도 설명이 되는 거예요. 주가도.
저런 사람이 경제 장관을 하고 있더라라는 얘기죠. 그런데 정말 웃겼고요. 그 다음에 가장 최근의 일로 가상자산에 대해서 젊은 우리 MZ 세대들이 무려 500만 명 정도가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어떻게 됐을지 여러분들도 다 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금융교육이 이게 무슨 젊은 사람이 금융을 많이 배워서 돈을 많이 벌라라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합리적으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이런 금융 인지도가 높아지게 됐을 경우에 한국 경제가 성장하는 결정적인 사회적 자본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금융 경제 교육은 대부분 정무위 산하에 있는 금융 감독은 금융회사들의 몫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육부에서는 별 관심도 없고 입시 교육이 진행되다 보니까 제대로 진행이 못 됐던 겁니다. 20년 전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20년 정도 된 것 같네요. 금투협에서요, 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주식 투자 무슨 그 이론과 관련된 주식 투자 이론과 관련된 경연 대회가 있었는데요. 1등을 하면은 기획재정부 상을 주면서 수시로 대학을 가는데 최소한 연고대는 그냥 확보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린 그걸 모르고 제가 출제위원이었거든요. 제가 출제하고 저도 못 풀 정도로 해놨는데 100점 맞은 친구들이 나온 거예요. 한 선생님이 이걸 알아갖고 애들 학교 보내려고 이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고요. 80년대 중후반에 제가 금융권에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금융에 대한 인식은 제가 보기에는 후퇴하면 후퇴했지 나아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부 차원에서 나와달라고 이 법안은 오늘 정무위원장님 계시지만 정무위 법안이 아니라 교육부 법안이에요. 교육에서 우리가 좀 제대로 하는 그런 계기를 한번 만들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것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 그리고 우리 발제하시는 한 교수님은 또 제 수십 년 전부터 잘 알고 지내시는 분인데요. 함께 진솔된 얘기로 한국의 미래를 금융교육으로 한번 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 참석해주신 의원님들의 축사를 듣겠습니다. 먼저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님의 축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네, 홍성국 의원님이 아주 뭐 그냥 현실적인 사례들을 가지고 말씀을 하셔서 저도 정말 그 정무위원회를 하면서 이 금융교육의 중요성을 매번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정말 뜻깊은 토론회를 홍성국 의원님께서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홍성국 의원님은 다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최고의 금융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교육의 문제까지 천착을 하셔서 사실 정무위에서 먼저 이런 토론회를 해야 되는데 정무위를 떠나셨지만 또 이런 토론회를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정말 금융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하고는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가 어떤 교육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전혀 먼 세계의 사항같이 느껴지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치열한 이 경쟁의 사회에서 금융 교육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아이들이 점점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감원에서 2015년부터 1사 1학교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보입니다. 정말 지금 법안 금융교육진흥 법안 발의하신 건가요? 아니면 벌써 하신 거예요? 네. 발의하셨다 그러는데 정말 학교의 하나의 가정으로서 이런 금융교육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게 근데 제가 볼 때는 교육이 법안으로 발의를 하셨다는데 이제 재정 법안인 거잖아요. 그래서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조금 정무위하고도 좀 협업을 해가지고 당장의 교육 과정으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다른 어떤 가해 활동과 이렇게 결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렇게 해서 조금 그 가도기적인 상태를 좀
효과적으로 이렇게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현실적으로 모색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회에서 하여튼 좀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교육을 활성화시키고 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논의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경기 화성시 의뢰 이현욱 의원님의 축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현욱입니다. 먼저 이렇게 금융교육이라고 하는 거를 중심으로 해서 의제를 만들어 주시는 홍성국 의원님과 함께해 주신 여러 그 패널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은 외교통일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요. 직전에 과학기술 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었습니다. 당시에 학교 교육과정 개편과 관련해 가지고 스템 교육, 이른바 과학, 기술, 공학, 수학이라고 하는 스템 교육의 내용을 줄이려고 한다, 교육부에서. 그래서 이거 줄이면 큰일 난다 하는 그런 현장에서의 요구들이 좀 있었고, 그래서 그 당시 교육위원장이었던 조혜진 위원장과 제가 공동으로 해서 토론을 해가지고 스템 교육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라고 하는 걸 토론한 적이 있었는데, 한국 사회 이제 금융교육도 굉장히 중요하고, 한동안은 왜 기업가 교육을 안 시키냐, 그냥 기업가 교육을 안 시키니까 이게 창의적인 기업가들이 안 나오고 뭐 이런 거 아니냐. 아니 대한민국 국민들의 90% 이상은 노동자로 살 텐데 왜 노동 교육을 안 시키냐, 뭐 이런 얘기들도 이제 있었고요. 최근에는 특히나 뭐 코딩 교육이 뭐 영국이라든가 뭐 미국 이런데 이미 100시간을 넘어서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35시간 정도를 교육하는 1년에 하여튼 뭐 그 정도를 교육하는 아주 짧은 시간을 교육하고 있어가지고 합리적 사고 방식을 만들지도 못할 거니와 소프트웨어의 강국을 만들어내는데 아주 지장이 있다. 뭐 이런 이제 이 현장에서의 얘기들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근데 이게 미래 인재를 어떻게 육성을 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방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와 결부돼서 진짜 진지하게 좀 고민해야 될 문제 아닌가 싶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교육부가 그래. 사실 이 교육과정을 개편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들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개편 못하는 아주 이유 중에 하나가 대학 교육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려고? 뭐 이런 선생님들에 대한 재교육 아니면 재배치 이런 것들도 굉장히 힘들어지고 뭐 힘든 상황이고 그러니 이런 교육과정을 개편하지 못하고 계속 그 틀에 머무르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정말 이제 대한민국의 방향을 고민하면서 이제 진지하게 한번 토론하고 모색을 해야 될 시점이 온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래, 우리나라의 인재들이 아주 다양한 인재들이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데 왜 우리나라 금융권은 예대마진만을 기대고 있고, 제대로 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라고 하지만 10위권에 들어가는 금융회사 하나 나오지 않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정말 금융교육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금융서비스 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거구나라고 하는 거는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런 문제들을 좀 아직 굉장히 의제화시킨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이고요. 앞으로 진짜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를 진지하게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외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 그리고 박홍근 원내대표님,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님께서 서면으로 축사를 보내오셨습니다. 예, 이상으로 개회식 순서를 마치고 바로 한진수 교수님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국회 방송에 있어서 그럼 사진 촬영 먼저 하겠습니다. 예. 앉아 계시고. 아니 그냥 잠시 그 자리를 옆쪽으로 이동해 주시고
예,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20분인데요. 최대한 지키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학교금융 활성화 이렇게 이제 잡아봤고,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을 크게 3가지 주제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제일 먼저 금융교육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중요하다라는 것은 이미 이제 축하 인사를 해주신 분들도 다 강조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그래서 이제 그것과 좀 중첩되지 않도록 최대한 사례 중심으로 가지고 와 봤는데, 벌써 이제 10년이 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부산저축은행 사태라고 표현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마침 또 이게 참 공교롭게 지난 주말에 미국에서 비슷한 사건이 또 벌어졌죠. 이제 SVB 은행이 이제 파산하면서 비슷한 사태가 벌어졌는데, 우리 뭐 다 알다시피 예금자 보호 제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리고 그 속에는 저축은행도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그런데도 왜 많은 분들이 당시에 이렇게 은행 앞에서 내 돈 돌려달라고 이제 읍소하고 하소연을 하셨느냐? 나중에 이제 확인해 보니까 우리가 1인당 5천만 원까지만 보장이 되는데, 그 이상 예금하신 분들, 그 돈이 한 2천억 정도 해당이 되고요. 또 보장이 되지 않는, 비록 은행에서 판매한다고 해도 채권 같은 것은, 구체적으로 이제 저축은행 사태 때는 후순위 채권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됐었는데, 채권은 투자이기 때문에 예금과 다르다. 그래서 이거 역시 보장이 안 되고, 이런 돈들을 다 합쳐보니까 거의 4천억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이런 돈들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이제 당사자들이 이 돈도 좀 돌려달라고 이렇게 항의를 하셨는데, 물론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사건을 더 이제 연결을 해보면은, 이제 19년 정도에 있었던 DLS, DLF 사태라고 또 표현하는 것들, 이렇게 영어로 표현되어 있는 금융상품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파생상품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거는 굉장히 복잡한 투자 상품이고 전문가들도 어려워하는 건데, 왜 이렇게 이미지에 나와 있는 일반인들이 이미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의 뭐 전세자금이다, 뭐 이렇게 중요한 자금을 이런 곳에 이렇게 넣느냐? 물론 이것에 대한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로 이제 불완전 판매라는 것이 드러났는데, 저는 그런 쪽으로 이제 접근하기보다는 국민 개개인이, 우리 개인이 적당한 금융 역량을 지니고 있었다면은 이런 곳에 섣불리 투자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은행이 이거 수익률이 높아요라고 권장을 하더라도 저 역시 DLS, DLF에 가입한 적 없고요. 이런 파생상품은 함부로 가입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의 잘못도 충분히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금융교육 측면에서 한 사람 한 사람 국민의 금융 역량을 높인다면은, 은행이, 비록 은행원이 어떤 달콤한 유혹으로 고금리로 상품을 유혹하더라도 거기에 넘어가는 국민들이 상당히 줄어들지 않겠느냐라는 쪽으로 보고 싶고, 그래서 이러한 사태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개인의 금융 역량 결여를 지적하고 싶고, 그럼 그게 또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바로 금융교육을 우리가 안 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현상은 몇 년마다 한 번씩 이제 반복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한번 청소년으로 좀 좁혀봤습니다. 아무래도 오늘의 주제가 학교이기 때문에. 청소년들도 안전지대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고, 이 대리입금이라는 것, 줄여서 청소년들은 대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대리입금도 굉장히 지금 청소년 사회, 학교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고요. 언론에서도 여러 차례 다뤄진 바 있습니다. 이것은 SNS를 통해서 쉽게 얘기하면 학생들에게 대출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학생들도 역시 아주 바보는 아니기 때문에 대출이라고 표현을 하면은 일단 좀 거부감이 있고 두려움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절대 그런 표현을 쓰지 않고요. 이자라는 표현도 절대 쓰지 않습니다. 참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왜 이 좋은 머리를 이렇게 나쁜 쪽에 쓰는지 모르겠는데, 뭐 여기 이제 네모박스로 표시했듯이 수고비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가 급전이 필요한 급한 돈. 급한 돈이라는 것은 청소년들의 입장에서 되게 게임을 하는데 게임 아이템 구입이 당장 필요하다. 또는 뭐 그 아이돌 그룹에 공연을 보러 가고 싶은데 티켓 값이 부족하다. 요 정도예요. 이런 것 돈을 내가 잠깐 너에게 빌려줄게. 그런데 나도 수고를 하니까 나에게 약간의 수고비를 줘야 되지 않겠어?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이 수고비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출이자가 되겠고요.
아주 단기 동안 빌려주는 겁니다. 저 오른쪽 부분에 나와 있듯이 뭐 한 2, 3일 정도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3만 원을 빌려주면 수고비 포함해서 4만 5천 원을 돌려달라는 겁니다. 이거 연 이자율로 계산하면 1000%가 넘는 말도 안 되는 초초 고금리입니다. 밑에 그런데 또 지각비가 있어요. 연체 이자죠. 약속한 3일 이내에 이 돈을 돌려주지 못하면 시간당 500원이에요. 엄청난 거죠. 이거 한번 붙기 시작하면 청소년이 당연히 감당하지 못합니다. 뭐 이런 이제 위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청소년들에게 금융 역량이 필요하다. 또 이제 사회에 진출하는 사회 초년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투자 사기 유형이 신문 기사로 보도된 적이 있고 그것을 제가 한번 그대로 표를 만들어 본 겁니다. 뭐 이것을 하나하나 다 설명드릴 시간은 도저히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면 금융 문맹, 현대 사회에서 살아가기 힘들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부터 이제 컴맹, 문맹 이런 얘기를 많이 해왔는데 당연히 우리나라는 다행히도 문맹과 컴맹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뭐 문맹률이 제로 이렇게 이제 표현할 정도인데 그에 비해서 금융 문맹자는 생각외로 많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너무 관심을 안 가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금융 문맹인 상태로 사회생활을 하는 것은 수영을 배우지 않고 바닷속에 들어가라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제가 학교 다닐 때나 이렇게 젊었을 때는 지금처럼 금융생활이 복잡하지 않았어요. 투자 상품도 지금처럼 많지 않았고요. 그래서 금융 역량이 덜 중요했을 수 있지만 지금은 완전히 세상이 바뀌었고 앞으로 뭐 5년, 10년 후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복잡한 금융 상품이 등장할 테고요. 거기에 대비를 시키지 않고 학생들을 사회로 진출시키는 것은 저는 어른들의 직무유기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좀 과장되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과정을 통해서 읽기, 셈하기 뭐 몇 가지 이제 역량을 아주 필수 역량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이제는 금융 이해하기도 핵심 교육과정의 역량으로 꼭 포함을 해야 되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정말 우리나라 현재 뭐 국민이라고 해도 좋고 청소년이라고 해도 좋고 어느 정도 상태에 있을까라는 것을 이제 간단히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관한 조사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 말씀드리기가 정말 너무나 힘들어서 한 가지 데이터만 가지고 와 봤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금융감독원하고 한국은행이 2년마다 한 번씩 전 국민, 물론 이제 전 국민이지만은 이제 표본을 조사하기 때문에 한 2,500명 정도를 조사하는데 18년과 20년, 2년 동안 그러니까 두 번에 걸쳐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2022년에도 조사를 했는데 이 자료는 아직 발표가 안 됐고 아마 이번 달 말 정도에 22년 결과가 나올 텐데요. 그중에서 한 가지만 그냥 정리한 것만 보면은요. 최소 목표 점수라는 게 있어요. 이 조사한 항목들은 저희가 만든 것이 아니라 OECD가 제작을 해서 회원국에게 공통적으로 적용을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건 이제 국제 비교가 가능한 것인데, 그 최소 목표 점수, 그러니까 이 정도는 돼야 적어도 생활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겠다라고 정한 점수가 있는데, 여기에 미달한 비율 를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낙제점이라고 보면 되겠죠. 낙제한 사람의 비율이 금융 지식 영역에서는 41%, 32% 이렇게 나왔고, 행위 영역에서는 53%, 38%, 태도 영역에서는 57%, 60%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세 영역을 전체적으로 좀 통합을 해보면은 한 절반 정도에 가까운 사람들이 OECD가 정한 이 낙제점에 미달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지식에서 나왔던 문항 하나만 예로 가지고 와 봤습니다. 뭐 좀 문항이 길긴 한데, 금리 2%일 때 5년 동안 그대로 묵혀두면은 얼마가 될까? 즉 복리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겁니다. 복리는 이자에 이자가 붙는 거기 때문에 세금은 무시하고라고 단서 조항이 있으니까 이거에서의 정답은 110만 원보다 넘는다라는 거예요.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당연히 매년 2만 원씩의 이자가 붙을 테고 5년이 붙었는데 이자에 또 이자가 붙으니까 110만 원은 넘는다라는 건데, 이것의 정답을
맞춘 사람이 18년 조사에서는 26%에 불과했고 다행히 20년에서는 조금 올라가서 40%. 과연 22년에는 이제 이게 정말 더 높아져서 추세적으로 조금씩 금융 지식이 개선되고 있는지는 우리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사실 이 정도에 대해서 뭐 7, 80%, 뭐 100%까지는 좀 힘들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안 된다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 의원님께서 그냥 일반 국민입니다. 일반 국민이고요. 그러니까 랜덤으로 조사를 한 일반인들이고 따라서 뭐 투자자라든지 이런 조금 이제 투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비율이 좀 높아지겠지만은 어쨌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거 성인입니다. 그나마 이 조사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이제 좋은 소식, 굿뉴스는 뭐냐면은 금융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과 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의 점수를 비교해 본 겁니다. 그랬더니 무경험자보다 유경험자가 이해력 점수도 높았고 아까 이제 낙제 점수 그 이상으로 달성한 비율 역시 높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금융교육을 받으면 받지 않는 경우보다 확실히 개선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융교육을 할 필요가 있고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이제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아까 이제 이 조사가 OECD 공통조사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사실 이 자료를 보면은 좀 망설여지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꼴찌를 한 게 아니고 딱 중간입니다. 딱 중간을 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걸 보고 아니 뭐 그 정도면 됐지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맹, 컴맹 이런 쪽에서는 우리는 최고 수준이고 여러 가지 이쪽 분야에서는 다 최고라고 믿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금융 역량 관련해서는 탑 클래스에 들어가지 못하고 평균을 유지하고 있다. 이게 더 높아질 필요가 있다라는 쪽으로 저는 강조하고 싶어서 이 자료를 가지고 와 봤고요. 이거는 우리나라 이제 금융 웰빙 지수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금융 웰빙 지수 이거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한 연구인데, 그러니까 개인이 돈으로 얼마나 고생하느냐, 뭐 여러 가지 신용카드 이런 대금을 제때에 지급하느냐, 갑자기 일자리를 잃으면은 몇 달 동안 자기의 현재 갖고 있는 돈으로 유지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이제 몇 가지 항목, 구체적으로 10개 항목을 종합해서 만든 게 금융 웰빙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는 다 이 금융 웰빙의 개선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우리나라 국민들의 금융 웰빙 지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조사해 봤는데, 웰빙 지수는 10부터 50 사이의 값을 갖는데 평균값이 30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딱 정확하게 평균이 나왔는데, 이제 이 그래임의 왼쪽 편에 있는 사람들, 저는 그런 사람들을 금융 웰빙 빈곤자라고 이제 표현을 한 것이고요. 뭐 몇 점 이하가 웰빙자냐, 빈곤자냐라고 딱 절대적으로 자르기는 힘들지만은 어쨌든 저 왼편에 25점도 채 안 되는 저쪽 집단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금융교육 또는 금융 웰빙을 개선시키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뭐 그렇다고 우리가 금융교육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교육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자료는 이제 학교 밖 금융교육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학교 밖이라는 게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학교가 아닌 다른 곳이 금융교육을 하는 것을 학교 밖 금융교육이라고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1월부터 9월 사이에 44만 명을 교육을 시켰어요. 엄청난 노력을 하고 실적이죠. 정말 대단한 거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박수를 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기 나와 있는 14개 교육기관이 이만큼 교육을 시켰는데, 그리고 또 국민들은 이걸 원하고 있어요. 요새 이런 저런 뭐 사이트들을 방문해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금융교육을 좀 받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도움을 청해야 되는지 이런 거 몰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뉴스 기사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원하는 집단도 굉장히 지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는 학교 밖 금융교육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교육의 핵심은
학교 금융교육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학교 밖 금융교육은 이제 학교 금융교육이 미처 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과 영역에 대해서 초점을 두는 그런 이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라는 건데, 학교 금융교육이 중요한 이유는 4가지로 정리해 봤는데요. 우선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편적이고 평등한 교육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학교 밖 금융교육은 간헐적으로 가서 어느 학교, 어느 학급 그것만 강의하고 오는 거예요. 그걸 받은 학생들은 그나마 혜택을 누렸기 때문에 다행인데, 같은 교실이 아닌 옆반의 교실에 있는 학생들은 그 시간에 교육을 못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하면은, 교육과정에 이게 포함이 되어 있으면은 우리나라 모든 학생이 이 교육을 받고 학교를 졸업할 수 있다. 부자 집안의 아이나 가난한 집안의 아이나 머리가 좋은 집안이나 머리가 나쁜 아이나 상관없이 모든 학생이 교육을 받기 때문에 보편적이고 평등한 교육이 보장되는 게 바로 학교 금융교육이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금융교육도 마찬가지로 단계가 있고 체계가 있어야 됩니다. 수학을 가르치면서 초등학생에게 미분을 가르치지는 않지 않습니까? 수학을 가르칠 때 숫자부터 세어서 덧셈, 뺄셈, 사칙연산을 배우고 중학교 가서 함수를 배우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금융교육이라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마찬가지죠. 금융교육도 처음에 배워야 될 게 있고 고학년에 가서 배워야 될 게 있고 중학교, 대학생 때 배워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차례대로 단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학교 금융교육밖에는 그 역할을 담당할 곳이 없다라는 얘기고요. 세 번째, 학교에서 할 때 보다 좋은 질의 교육이 가능하다. 아무래도 우리가 이 교육의 전문가라고 하는 교사들에게 자격증을 줬기 때문에 교사들이 가르치는 것이 훨씬 더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고, 네 번째는 그냥 국민에게 자율적으로 맡길 경우에 사람들은 아무래도 완벽한 인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호모 이코노미쿠스라고 경제학은 전제하지만은 사람들은 근시안적인 태도를 보이고 금융교육 이건 나중에 자꾸 미루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배우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 그래서 학교 금융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것인데, 이 표에 나와 있듯이 현재 교육과정에는 금융교육과 관련된 내용이 초등학교에는 없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건 이제 경제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요. 금융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표에 대해서 자세히 지금 말씀드릴 시간이 없고 제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서 좀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중학교에 가면은 이제 중단원으로 하나 경제생활과 금융생활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너무나 비중이 작다라는 것이지요. 그 정도 이 표에서 말씀드리고 싶고, 고등학교에 가면은 제가 녹색으로 표현한 것 금융과 경제생활이라는 과목이 이번 2022 교육과정 작년에 발표됐을 때 이 과목이 신설됐습니다. 이건 아주 바람직한 소식인데, 문제는 고등학교에는 현재 모든 교육과정이 거의 대부분이 선택제예요. 그러니까 학생들과 선생님이 이 과목을 개설하거나 학생들이 선택하지 않으면 배울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선택해서 많은 학생들이 선택을 해주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우려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지금보다는 확대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래서 이제 의식주라고 어려서부터 배워왔는데 식주금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제가 한번 용어를 만들어 본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첫 번째, 교육과정을 통해서 학교 금융교육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학교 교육과정에서 비중도 더 높여야 되고요. 근데 이 비중 높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아까 이제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코딩 교육도 중요하다, 노동자 교육도 중요하다, 중요하다는 게 스템 교육도 중요하다, 모든 분야가 자기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요. 이제 경제나 또는 금융 교육은 현재 일반 사회 속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회 속에는 현재 경제 금융만 있는 게 아니라 법도 있고 정치도 있고 사회 문화도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일반 사회라는 하나의 과목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 하에서는 금융교육이 확대되기가 쉽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금융을 일반 사회 속의 하나의 내용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거는 모든 사람이 생활하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기본 역량이기 때문에 이 속에서 떼내서 별도의 교육으로 간주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선진국들이 지금 그러한 추세로 교육과정 속의 의무화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당연히 제도적 재원이 필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이제 홍성국 의원님께서 이 법안을 마련하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2020년 3년 전에 금융소비자보호법 줄여서 이 법이 만들어졌는데 아주 간략하게 언급되어 있어요. 저는 이제 30조만 제시를 하고 있는데 7조에도 약간 용어는 나오긴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는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법이기 때문에 이 법이 제정되고 지금 3년이 지났지만 제 생각에는 별로 그렇게 눈에 띄는 개선, 금융교육에 있어서의 개선은 발견하기 힘들다. 그래서 이 법 가지고는 좀 미흡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금융교육을 강조하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있는 그런 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 이제 법 속에도 내용이 약간 들어가 있는데 좀 상설 전담 기구, 조직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그 소비자법에 의해서 금융교육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금융교육협의회는 회의가 있을 때만 모여서 뭐 협의하고 심의하는 기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안 되고 회의가 끝나면 또 잊혀지고요. 그래서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호주처럼 이것을 이제 전담하는 기구 조직이 필요한데 그냥 여기서 또 하나 조직만 있어서는 안 되고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것이 여기에는 전문가가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조직이 전략도 마련하고 정책도 개발하고 또 이제 금융교육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해서 보고서를 발행하는 그런 조직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물론 이런 것이 이제 가능해지려면 당연히 예산 지원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좀 이제 성급하게 이렇게 제가 준비한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이게 이제 결론 마무리입니다. 금융 역량은 소수를 위한 특권이 절대 아니다. 모든 국민의 기본권이다. 따라서 학교를 통해서 금융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런데 KDI가 21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3년 내에 받아봤다고 응답한 사람이 2.3%에 불과하다. 이건 너무 낮은 숫자이다. 그래서 오른쪽에 스페인 격언 역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건데요. 자꾸 미룹니다. 나중에 가지고는 아무런 곳에도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격언을 좀 우리가 되새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내용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한 교수님이 아주 최신 상황들까지 설명해 주셨는데 아까 보니까 그 학생들 사이에 그 고리대금업 하는 것 새로운 용어 보셨죠? 오늘 늦게 오신 김득희 그 상임대표님은 지각비를 내셔야 될 것 같은데 500원 500원. 예, 아인슈타인이 그랬죠. 세계 8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복리라고 했거든요. 금융기계 출발이 복리에서 주로 좀 많이 출발하는데 자꾸 이걸 금융으로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금융은 경제를 이해하고 경제와 금융은 같은 한 몸입니다. 그래서 경제와 금융을 알게 되면 딴 쪽까지도 모두 좀 확산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제 이어서 패널로 참석하신 분들의 토론자들의 말씀이 있겠는데요. 가장 많은 금융투자 교육을 하고 있는 곳이 금융투자협회입니다. 그래서 금융투자협회 한재영 교육투자교육원장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고 현재 상황은 어떤지 뭐가 필요한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에서 저 교육원장을 맡고 있는 한재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소중하고 아주 중요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자로 저희가 금융투자협회에서 나왔기 때문에 저희 금투협이 금융교육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금투협 조직 내 금융투자교육원이 있고요. 이 금융투자교육원에서 금융사 임직원에 대한 교육 그리고 일반 투자자에 대한 금융교육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그 금융교육협의회 또 참여기관이고 또한 자본시장 유관기관들이 2000년 초반 결성한 투자자교육협의회 간사기관으로서 투자자 교육 업무를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협회가 수행하는 금융교육은 국민들의 자산 형성과 노후 대비를 책임지는 금융투자의 관점에서 국민의 성공적인 금융투자와 생애 자산 설계를 지원하는 다양한 투자자 교육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자 교육 관련해서 최근 상황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면 최근 코로나19 주식 상승 시기에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있었고 저희 신규 투자자들을 자본시장으로 이끌어서 투자를 시작하게 한 아주 순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는데 어떤 영끌을 통한 몰빵 투자, 리딩방 등을 통해서 뇌동매매를 하고요. 또 회사의 정말 펀더멘털을 보지 않고 이벤트만 따라하는 단기적인 투자 문화가 또 팽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게 코로나19 주식 상승기에 시장으로 유입된 많은 젊은 신규 투자자들은 주식 투자를 돈 버는 쉬운 수단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다가 결국 주가가 하락하고 손실이 입을 경우 투자자는 주식 투자를 도박으로 인식하고 외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이런 악순환이 좀 계속되기도 하는데요. 제가 최근에 한번 찾아본 자료가 2000년 초반에 투자자 보호 관련된 연구 용역 글이었습니다. 그 글에도 이러한 자본시장의 악순환에 대해서 걱정하는 글이 많았는데 20년이 지난 지금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금융교육 또는 투자자 교육이 이러한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금융교육과 투자자 교육을 통해서 투자자들이 자신의 재정 상태에 알맞게 위험도에 따라 자신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할 수 있는 투자 문화를 뿌리내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 토론에 관련해서 미리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이제 금융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일단 오늘 같은 토론에도 있고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융교육과 관련된 법적 근거가 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작게나마 이제 금소법에 이제 제정이 되었다는 것도 바람직하다고는 보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당국에서 여러 가지 금융위에서 금융교육의 지원 정책 근거를 마련하고 금융교육 협의회를 만들고 금융교육 정책 심의를 하지만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학교 현장에서 잘 시행되고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입시나 필수 과목에 밀려서 금융교육이 모든 학생에게 고루 제공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선택 과목의 이제 문제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학교 금융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국가 차원에서 학교 금융교육을 강화하고 체계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 정부의 의사결정과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일단 법안이 만들어져야 하고 그리고 이러한 금투협 같은 다양한 민간 교육기관과 협력과 참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홍 의원님께서 이제 제안하시고 계신 금융교육진흥 법안이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저희 한진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금투협은 주로 학교 밖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예산, 인력, 체계성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편적인 학교 금융교육의 필요성이 상당히 높다고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금융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몇 가지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고민하고 계실 텐데 아이디어 차원에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융교육의 합리적 목적 설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금융에는 금융 지식과 금융 역량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운전을 할 수 있는 지식과 운전 능력은 다르다고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러 교육에서 교육이란 내용으로 들어가면 지식의 제공에 관점을 두는 경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금융교육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자칫 입시 등에 필요한 교육으로 바뀌게 되면 지식 등의 교육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을 방지하고자 체험형 교구, 다양한 매체와 효과적인 접근 채널 등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 저희 청교협 혹은 투교협, 금투협 등의 다양한 교육을 수행한 민간 기관과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교육 제공자 간의 이제 상호 협력이 필요합니다. 금융교육은 학교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교 자체뿐 아니라 여러 가지 예를 들어 투자자 교육이나 금융교육을 시키고자 하신다면 현재로서는 이제 교사들의 어떤 금융 역량이 약간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교원 연수를 강화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교원 연수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저희 금투협 같은 기관에서 많이 도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금융교육 중에서 약간 난이도가 높은 투자 관련 교육이 들어갈 때는 전문성 있는 저희 민간 금융교육의 전문 강사 활용도 고려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정 내 학부모의 관심 변화가 이제
사실 중요한데 저희 그 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태인들이 밥상머리에서 이제 금융교육을 시키면서 금융 전문가로 이제 거듭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도 어떤 학부모들도 사실 이런 금융교육에 관심이 있어야 그 자녀들에게 다양한 이제 금융 관련된 교육을 더 이제 자발적으로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과 학교의 자발적인 수요에 따라 금융교육 확산될 수 있도록 이제 학부모의 관심 변화 유도하는 여러 가지 그 성인 교육들도 필요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금융교육과 이제 투자자 교육은 조금 다르다기보다는 조금 더 약간 어렵거나 전문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 이제 금투협에서는 이미 이제 온 오프라인 투자자 교육을 통해서 그 많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금융교육은 뭐 기존에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하는 141교, 뭐 청교협 그쪽에서 이제 일반 금융교육을 많이 시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떤 똑똑한 투자자, 스마트 인베스터를 양성하는 교육은 저희 금투협이 좀 주도적으로 수행 중입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금융교육 관련된 뭐 내용을 이제 개발하시거나 수행하실 때 투자 쪽의 내용은 저희 금투협이 개발한 많은 온라인 자료 그리고 도구 등의 제공을 통해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그 금융교육 표준 교재라고 해서 이제 감독원에서 만든 자료가 있는데 이 내용을 살펴봤는데 투자 관련된 내용은 전체 5개 대단원 중에서 1개의 단원 그리고 그 속에서도 이제 아주 좀 적은 부분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 자산 증식이나 노후 자산 마련 등 어떤 개인의 재무 목표 달성에 합리적 투자사 결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런 투자 관련된 내용이 조금 더 보강이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금융투자협회에서는 이제 금융교육 그리고 투자자 교육에 정말 진심이라는 것을 알려드리며 이런 법안 마련에 적극 지원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말씀이 진심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투자 교육이 적다고 하시는 거는 조금 영업 마인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농담입니다. 다음은 오늘 지각비를 내신 대출 광고 설문호본 청소년 금융교육 필요성에 대해서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 대표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각비는 나중에 끝나고 꼭 내겠습니다. 발제자님께서 해주셨던 맨 처음 도입부에 나왔던 부산저축은행 사태, 그 다음에 DLF, DLS 사태 때 피해자들과 함께 피해 구제를 위해서 지금까지 했는데요. 부산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내일 모레인가 또 인터뷰도 좀 예상되어 있는데 끝나지 않은 사건들인데요. 저는 뭐 교수님은 안 하셨다고 하셨지만 거기에 보면요, 피해자들 만나봤는데 의사, 변호사, 경제학과 교수, 심지어 국회의원, 장관 무수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저는 여기서 느꼈던 게 우리 금융 행태들은 전문가들의 말들을 무조건 믿고 따르는 경향들이 매우 많다는 것들이죠. 그리고 판매할 때 파생상품으로 판매한 게 아니라 금융상품으로 판매를 해버리다 보니까 그 신뢰를 넘어선 고객들은 그 자기가 판매하는 PB의 말들을 믿고 이제 그 경로를 따라가게 되는 경향들이 나왔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만약에 그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았느냐, 받지도 않았다는 것들이죠. 알았으면 들지 않은 상품들인데 저는 역으로 제가 살아가면서 고등학교 때 배웠던 국토지리의 세계지리가 제 삶에 아무 도움도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어릴 때 그걸 그렇게 다 메모하면서까지 다 외웠어야 됐고 그걸 못하면 선생님한테 맞기까지 했는데 근데 저는 우리가 살면서 제일 중요한 교육이 2가지가 아닌가 싶어요. 평생을. 그러니까 노동하고 금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유럽은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평생을 죽어가면서까지 제일 많이 접하기 때문에 노동교육과 이제 금융교육도 의무화를 시켜가지고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던 대로 많이 온다지만 저희들도 금융소비자학교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후기를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요. 그러니까 욕구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 것들인데 저 역량이 안 돼서 더 이상 금융소비자학교는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보이피싱의 범죄로 이용되었던 청소년들을 2사람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친구들은 15살 때 했는데 통장을 대여하는 게 불법이라는 걸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에는, 공교육에는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다는 것들이죠. 그 친구가 만약에
통장을 대여하고 돈 10만 원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10만 원이었습니다. 그 돈을 받아서 전달해 주는 과정에서 10만 원을 받는 데 있어서 처벌받고 있었던 것들을 인지했다면 하지 않았다는 것들이죠. 자기는 전혀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어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은데 지금 이제 지나가는 식으로의 교육들, 저도 정외과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정외과 나온 사람이 사회과 교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을. 그러면 아무래도 경제 부분에서 약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저도 10몇 년을 흥국생명에서 다니면서 그 다음에 10년을 사회단체 하면서 공부하면서 이슈 따라다니면서 보다 보니까 겨우 이해 정도 하는 정도인데 사회과 교수님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비전공 경제학과를 전공하지 않은 이 전문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은 수박 겉핥기식으로 가르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교육으로 의무교육이 된다 하더라도 교수진의 강화는 전문 분야 강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경험상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발제를 왜 10년 전에 대출 설문 교육을 공교육의 필요성을 했느냐, 초등학생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저희들이 해보니까 34페이지인데요. 대부분 초등학생이 뭐라고 하냐면 대출은 노트북에서 돈이 퍽 하고 나온다. 돈을 빌리며 엄청 웃는 장면이 많다. 갑자기 날아와서 돈뭉치를 안겨준다. 누나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다가 안 빌려주니까 다른 데서 바로 돈을 빌려준다. 그러니까 돈을 너무 쉽게 빌리는 거에 대한 교육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축을 강조하는 광고는 봤어도 우리 어릴 때 대출을 광고하는 광고가 이렇게 난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교육부는 아무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도 만들고 대출 최소한 청소년 시간대에는 금지해야 된다고 해서 청소년 시간대에 지금 대부업 광고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포털이라든가 이런 사이트에서는 언제든지 실시간으로 지금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광고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제 사례자 중에 하나가요. 은행도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저축은행도 대출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저축은행이 금리가 더 쌉니다. 그럼 저축은행을 이용하게 되면요, 일반은행보다 금리가 더 싼데도 불구하고 금리가 더 비싼데도 불구하고 저축은행을 갔던 것은 편한 접근성이었습니다. 광고를 통해서 편안하게 접근을 하다 보는데요. 근데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되면 신용등급 하락도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을 때보다 하락도가 더 큽니다. 이걸 모르고 저축은행에서 편리한 접근성과 편의성만 가지고 대출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을 받고 내 인지를 충분히 하게 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저기 계신 뭐 기자님이나 선생님들 말씀드린 거, 금융회사 직원들 믿지 마세요. 금융회사 직원들은요, 철저하게 자기의 평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금융상품을 판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금융노조가 전 직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나한테 이롭고 고객에게 불편한 상품을 팔아본 경험이 있느냐? 70% 이상이 팔았습니다. 핵심적인 사모펀드 사태가 그래서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문적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일반적 상식 지식을 만들어주는 게 저는 금융 공교육이다. 왜? 범죄자와 피해자를 양상 안 시키기 위해서라도 어릴 때부터 체계적으로 공교육을 시키다 보면 달라진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전북에 있는 여고등학교에 5가지 섹트가 있었는데 금융교육으로 강사를 한번 갔다 왔습니다. 1등을 했습니다. 요리도 있었고 여러 유명한 셀럽 선생님들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1등을 낸 게 여기 첨부에 나와 있던 이 내용을 보여주면서 아이들에게 금융교육을 했다 보니까 1등을 했던 이유가 몰랐던 부분, 그리고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부분을 교육을 해주셔서 좋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이게 교육부에서도 나와주셨는데 밖으로 교육을 맡기지 마시고 이제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금융공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꼭 교육부에서 최선의 업무로서 좀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결론은 이제 공교육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금융 문맹도 경제 문맹도 유전이 되는 것 같아요. 요즘 보면은 자식이 20대 30대인데 부모님이 네가 뭘 알아? 내가 해줄게 해서 엄마 아빠가 다 해주면서 이게 발전할 기회들이 사라지고 이 오늘 논의하고 있는 거는 구체적인 상품에 대한 이해를 새로운 상품들이 또 계속 나오고 새로운 경제의 변화가 있는데 그걸 이해하기 위한 토대는 공교육에서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게 아마 우리 공통된 의견 같습니다. 부산저축은행 사건 때도 약 20만 명 정도가 10여 년 전에 피해를 보셨고요. 아직도 아까 말씀드린 해결이 안 돼 있는데요. 그래서 또 우리 지금 국회에서는 그 예금자 보호법이 지금 5천만 원인데 이거 일정 부분 좀 상향하는 부분들도 또 논의가 지금 진행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정보를 드립니다. 뭐 이런 측면이 오다 보면은 이제 정부의 역할이 두 개인데요. 사실 금융교육이 감독원의 옛날 진흥섭 그 원장 계실 때 그 출범식에 제가 또 갔었어요. 한 10년 전인 것 같은데 감독원 중심으로 되고 금융위가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은 관심이 많겠지만 사실 지금 금융교육이요 민간기업 중심으로 그냥 굉장히 들쑥달쑥합니다. 김득희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보험회사 가면 무조건 보험회사도 교육 다 시켜놓고 결론은 보험 들으면 된다 이렇게 나오고요. 증권회사 가면 뭐 하니까 뭐 펀드 가입하고 우량 주식 살아가고 은행 가면 예금이 최고다 하고 이게 어디까지 연결되냐면은 지금 퇴직연금에서 DC형 같은 데서 상품 고를 때 아무런 역할도 못 하고 있고요. DB형 같은 경우 회사에서도 어떤 상품을 고를 때도 전혀 뭘 모르면서들 하고 있고 각 업권의 이해들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저러한 문제에 있어서 금융의 어떤 문화라는 측면에서 하주식 과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오늘 자리 마련해 주신 우리 홍성국 의원님 그리고 오늘 발제해 주신 한진수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 방금 말씀 주셨듯이 금감원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정책을 마련하고 금감원이 직접 시행을 하다 보니까 눈에 많이 보이는 게 또 금감원 쪽이라서 그런 말씀 주신 거 아닌가 싶고요. 저희는 우리 한진수 교수님 발제해 주셨듯이 금융교육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사실 노력은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그래도 금융교육협의회 통해서 저희들이 어떤 것들을 했었는지 먼저 좀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오늘 발제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 조금 같이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래도 이 교육 과정에 사실은 이 금융교육을 집어넣기 위해 가지고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교육부와 협업을 통해 가지고 이번에 2022 교육과정에 고등학교 융합 선택 과목으로 금융과 경제생활을 신설하였고 그리고 또 고교 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는 25년부터 이걸 적용할 예정인데요. 처음에는 마에스터고에, 두 번째는 이제 특성화고에, 22년부터는 일반계고에 단계적으로 또 도입했고 25년부터 전면적으로 도입하는데 이것도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교육부에다가 이런 이야기들을 해서 사실은 이런 선택 과목이 됐었는데 우리 한진수 교수님 발제해 주셨듯이 이게 선택 과목이다 보니까 선택이 되지 않으면은 사실은 보편적이고 평등한 교육에는 사실 한계가 있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그래도 선택 과목으로 됐다는 거에 일단은 그래도 감사해 하면서 이게 많이 선택될 수 있도록 하면 어떤 것들이 좋을까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이제 선택이 많이 될 수 있는 방안들 현재 여기 선택 과목 하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저희들이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게 홍보라든지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가지고 학생들이 많이 선택하도록 하고 그리고 학생들이 이런 것들에 흥미를 좀 가질 수 있도록 체험 중심 교육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선택을 하지 않은 학생들도 이런 부분들에 조금 더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뭘지 생각을 해봤더니 이게 과목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수능 전체 경제라든지 이런 과목의 지문이라든지 이런 걸로 수능에서 또 나오면은 아까 말씀 주셨듯이 상주니까 뭐 대학 가는데 편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서 교육하는 것처럼 수능에 이런 과목 지문 같은 것들만 나와도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런 부분들 교육부에 이미 이런 부분들 조금 해달라고 건의도 해놨었고요. 하지만 말씀 주셨듯이 이제 선택 과목으로 조금 한계가 있는 것들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방금 우리 김득희 대표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가르치는 사람들 역량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이 선생님들이 준비가 돼야지 또 교육 과정으로 그 선택 과목이 아닌 필수 과목으로 넣을 수도 있고 선생님들이 또 역량이 잘 돼야지 학생들한테 잘 가르쳐 줄 수 있는데 저희들이 교사 전용 플랫폼이라고 에듀넷 티클리어 이런 것에다가 이제 금융 관련되는 수업 학습 자료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공하고 있는데
이제 감독원에서 운영 중인 강사 연수 프로그램 그리고 방금 한재영 원장님 말씀해주신 다른 프로그램들 통해 가지고 이런 역량지능 같은 것들도 저희들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말씀드리면은 감독원에서 학교 교사들 대상으로 연수 시행하고 있는데 매년 18년에는 970명밖에 안 되던 게 작년 같은 경우에 2,400명 연수를 했고요. 앞으로 점점 더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요거 외에 또 말씀드리면은 이제 저희들이 또 지원하고 있는 것들이 정규 수업 외의 교육 활동들 뭐 그 창의 체험 활동이라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방과 후 수업 이런 부분들 자유학년제 그다음에 수능 이후 고3 수업들 이런 이제 정규 교과 과목은 아니지만 이제 교과 과목이 끝난 뒤에 할 수 있는 활동들에서도 저희들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금감원 그리고 청교협이라고 있습니다. 청소년 금융교육협의회 같은 교육기관들이 학교 방문해서 대면적으로 하고 있는 교육 같은 것들을 실시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런 것들 지원하다 보니까 자유학년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학교 자유학년제 시행하고 있는 기관들이 작년 21년에는 7개에서 11개로 늘어나는 등의 점점 실적들은 있지만 여전히 사실은 한계가 있는 것들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요거는 선택하는 학교들만 이런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는 이게 보편적인 교육이 아니라 선택적인 교육이고 또 어찌 보면은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교육이 아니라 일시적인 교육이다 보니 한계들이 있는 것들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그래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계속 이런 그 자유학기제라든지 아니면 수능 치고 나서 친구들이 놀고 있는데 그때 금융교육 같은 것들 대학생이 됐을 때 사실은 뭐 여러 가지 금융 같은 것들을 접할 기회들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참여 학교 같은 것들을 점점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이 수능 이후 고3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점점 인기들이 많아가지고 2000년에는 158개교 정도였는데 작년에는 631개교가 신청하고 저희들이 또 하고 이랬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점점 홍보도 많이 하고 콘텐츠도 강화해서 이런 부분들 비어있는 부분들에서 저희들이 좀 채울 수 있는 부분들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금융교육 컨트롤 타워로 뭐 컨트롤 타워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기사도 좀 나오고 했었는데 금융교육협의회가 있습니다. 저희 금감원 그다음에 뭐 서금원 신복 이런 다 모여가지고 저희들이 금융교육을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지만 우리 홍성국 의원님 말씀 주셨던 학교 내 교육이 사실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 금융교육 활성화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우리 교육부에다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요청도 하고 저희들이 또 필요하면은 교육부에서 이제 원하는 선생님들 역량 강화라든지 아니면은 해외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또 워킹 그룹으로 그런 것들 또 만들어 놨으니까 자료들도 교육부에 많이 서포트하고 해서 말씀 주셨던 그런 학교 내에 금융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리 마련해 주신 홍성국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 하 과장님 아까 한진수 교수님 말씀에 18페이지에 보면은 SNS를 통한 소액 대출 10만 원 미만 지각비 나오는 거 있죠? 알고 계세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불법 사금융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따로 또 대책 마련해서 최근에 한번 이런 부분들 대책 조그만 그 온라인으로 이런 불법적인 거 하는 것들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그만 대책들 발표한 것들도 있고요. 말씀 주셨듯이 청소년에 좀 관련되는 부분이다 보니 저희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 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이제 증권시장의 어떤 불공정 거래 관련된 많은 법안들이 제출돼 있고 통과시킬 이제 상황인데요. 이 부분들은 좀 더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게 뭐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이런 피해를 한번 겪게 되면은 인생 자체가 어긋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공교육에 넣는 게 가장 좋은데 오늘 말씀들 하시다시피 수능에 이거 과목 넣으면 제일 좋다는 거 다 아실 텐데요. 수능에 한국은 무조건 다 수능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수능 과목이 한 100개쯤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또 이게 너무 많다 나올 수가 있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문화라고 생각해요. 하나의 지식이라기보다도 우리가 경제와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기본 이치를 어릴 때부터 이렇게 예를 들면 내가 뭔가를 산다, 판다, 뭐 이걸 딴 말로 하면 어린아이들 투자를 한다, 뭐 했을 때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다. 책임을 지기 때문에 하기 전에는 요러한 거를 살펴봐야 된다. 아주 이런 기초적인 거부터 하고 선생님들이 특히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선생님들이
거의 이런 교육들이 조례 시간, 종례 시간에 짧게라도 계속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희 세대는요, 이 실업 교육을 받아서 학교에서, 그래서 동네 이제 지방은 농업도 받고 저 같은 경우는 상업 교육을 받았는데 중학교 때 상업 받은 게 제 운명을 바꾼 거예요. 사실은 상업하면서 거기 경제 전반이 다 나오고요. 복식부기를 중3 때 다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우리 그 회계 원리 뭐 이런 거 대학교 가서 공부 안 해도 내용을 다 알게 되고 아, 투자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선생님을 통해서 정규 수업을 배웠던 게 굉장히 중요했고 오히려 저는 굉장히 많이 퇴보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은 교육부가 어떤 생각을 가지냐가 중요하고 이 법안도 그래서 금융위 법안이 아니라 교육부로 가서 교육의 큰 그림에서 좀 바꾸자는 의도에서 이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조은희 교육부 교육과정지원팀 연구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고 현재 현황은 어떻고 앞으로 어떤 생각들을 갖고 정책을 펴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교육부의 교육과정지원팀 조은희 교육연구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저희 팀에서 경제금융교육 담당을 작년 9월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었을 때보다 실제로 이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그 외부 기관들에서 얼마나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지원을 많이 해주시고 하시는지를 제가 이제 몸소 접하면서 많은 이제 또 감동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교육부에서는 경제금융 관련해서 또 연구학교를 운영 중이거든요. 그래서 학교 전체가 움직이는 금융교육 어떤 모델 이런 것들도 개발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제가 작년 결과물들하고 올해 또 새로 이제 계획안 이런 거 받아가지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찬찬히 보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실제로 그 경제금융과 관련된 교육을 받았을 때 금융 역량이라고 해야 할까 그런 것도 많이 올라갔던 거, 그다음에 이 금융연구학교의 어떤 움직임들이 또 가정과 사회랑 연계가 돼서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학교 안에서 단순히 선생님들께서 수업하시는 이외의 어떤 실생활이 연계된 어떤 체험 중심으로 선생님들이 많이 이렇게 외부 기관과 협력을 해서 운영을 하시다 보니까 관심도 굉장히 많아지고 학부모님들한테도 호응이 굉장히 많은 걸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교육부에 몸담고 있는 입장이고 제가 뭐 여기서 뭐 학교 교육에 바로 반영을 한다거나 이런 식의 말씀은 제가 못 드리지만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이제 사회 각계에서 금융교육의 중요성,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 100% 공감하고요. 제가 오늘 들었던 내용들은 교육부에 돌아가서 저희 팀만이 아니라 여러 부처에 이제 이렇게 걸쳐 있는 부분이어서 제가 잘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뭐 그 과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교육부 개정 교육과정이 지난 12월 22일에 이미 고시가 되어서 개정권은 지금 국교위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장 저희가 뭐 과목을 어떻게 한다든지 뭐 내용을 어떤 걸 포함을 시킨다든지 하는 걸 지금 당장은 할 수가 없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의 어떤 필요성 이런 것들이 국민적 공감대를 또 형성하고 요구가 많아진다고 하면 이 새 교육과정에서 금융과 경제생활이라고 새 과목이 신설되는 그런 변화만큼 또 더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 제가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어쨌든 고시권이나 개정권이 국교위로 넘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당장은 뭘 어떻게 바꾸겠다, 반영을 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교나 교사의 어떤 자율적 교육과정의 어떤 자율성 그게 굉장히 많이 보장을 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공통교육과정으로 금융이 개설돼 있으면 제일 체계적으로 금융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기는 하겠지만 현재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경제금융연구학교에서 시도한 것처럼 학교 전체가
연말에 일주일이라든지 아니면 매주 1시간씩 빼가지고 뭐 이렇게 학교 자율 시간이라고 해서 학교장 개설 과목을 시도교육청에서 인정을 받아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델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또 학교 밖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 줄 몰라서 잘 활용이 못 되는 측면들도 있는데 저희 교육부나 지역교육청이 또 많이 학교 현장이랑 마을 공동체라고 해가지고 지역 사회랑 연계한 교육들을 많이 이렇게 확보를 해서 학교랑 연결을 해주고 관심 있는 학교랑 연결해주고 그런 걸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부 차원에서도 학교나 지역에 이렇게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많이 안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사 대상 연수도 많이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저도 그 부분 정말 공감을 하거든요. 특히 고등학교 때까지 금융에 관해서 금융교육 관련해서 학생들이 관심을 이어가려고 하면 초등학교, 중학교부터 그 관심이 유발이 되어야지 고등학교 가도 선택이 많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그 중고하고 또 다르게 교과에 대한 어떤 전공이라기보다는 이제 통합적으로 이제 운영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 금융 현실이 변화하는 거기에 발맞춰서 선생님들의 역량을 그때 막 이렇게 갖춰 나가기는 사실상 조금 힘든 측면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 안에서 예를 들어서 뭐 소방교육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도 소방서에서 직접 와주셔서 체험을 하게 해주시거나 학생들이 직접 뭐 재난센터나 이런 데 가가지고 하루 종일을 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 종일 그 실생활 중심으로 학생들이 직접 해보는 교육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이 수업하시는 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전문가들 분들께서 많이 좀 개발을 해주시고 하신다면 저희가 또 그걸 최대한 또 잘 활용을 해서 이제 역량이 이제 함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수능이나 이런 과목에서도 뭐 이렇게 이제 필수 과목이 되거나 수능의 선택 과목이 되거나 했을 때 분명히 좀 더 학생들한테 좀 더 체계적이고 선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도 물론 있기는 하지만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융합 선택 과목이라고 해서 2015년에 없었던 실생활 중심으로 학생들이 이렇게 지식적인 부분에 너무 많이 매몰되지 않고 정말 실생활에서 필요한 교육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과목들이 많이 개설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초중학교 때부터 금융과 관련된 어떤 지식이 필요하고 역량이 필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초중학교 때 금융과 관련한 프로그램에서 재미와 흥미와 관심을 느꼈던 학생이라면 제 생각에는 고등학교 와서도 고교학점제가 기반이기 때문에 이 고교학점제는 전부 다 모든 과목이 다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필수 과목이라고 할 만한 그게 없어요. 1학년 때부터 선택 과목이 열려 있고 하니까 금융 생활도 많이 선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잘 돌아가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발제와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뭐 언급하실 사항이라든가 질문 있으신